네, 안녕하세요. 한국바이오협회 산업육성부문 그리고 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의 부센터장을 맡고 있는 신광민입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네, 한국의 바이오 산업의 현황과 미래, 그 다음에 경쟁력, 그 다음에 시사점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에 영향을 받고 있지만 한국은 주요국 대비 대처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 보시면은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와 관련돼서 어떻게 한국이 그걸 잘 관리를 해왔냐라는 분석 기사를 냈고요. 그 이유로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진단과 기술의 조합, 그 다음에 중앙 직준식 통제와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실패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에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찾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코로나 백신 개발 관련해서 다양한 정보들이 유통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자료는 WHO에서 발표하는 공식 자료입니다. 네, 2000년 10월 21일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약 100개의 백신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으며 그 중에 57개가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전 세계 글로벌 대륙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아마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임상 1상, 2상, 3상에서 여러 가지가 트라이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점은 기존의 백신들이 약독화하고 불활화라는 어떤 형태로 백신을 제조를 했다면 지금은 DNA, RNA라는 유전자 기반, 그 다음에 바이러스 벡터를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을 통한 백신의 개발이 점점 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돼서는 현재 한국은 2건의 백신과 18개의 치료제, 18건의 치료제가 임상 중에 있습니다. 제넥신이 진행하고 있는 백신, 그 다음에 셀트리온이 항체 치료제 임상 3상을 진행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요. 치료제에는 항체 치료제 이외에 혈장 치료제와 약물 재창출이라고 해서 기존의 질병에 쓰던 약물들을 코로나 치료에 재활용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국제기구인 유엔 개발 계획의 주도로 설립된 국제 백신 연구소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 및 기관들과 공동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이슈가 됐던 부분인데요. 지금 코로나19 관련 체외 진단기기 제조 및 수출 기업 정보입니다. 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2020년 9월 1일 기준으로 약 73개의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체외 진단기기가 수출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좀 특이점으로는 오상헬스케어, SD바이오센서, 랩지노믹스, 바이오코아 시젠, 솔젠트, 시선 바이오머터리얼즈, 윈드롭, 진매트릭스, TNS 등 한 10개 기업의 제품이 미국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아서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이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러면 과연 이 포스트 코로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보고서들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프로스트 앤 설리반의 COVID-19 Implication for the Healthcare Industry라고 해서 올해 4월에 발간된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옆쪽에는 주요 키워드가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키워드에 따라서 체외 진단 부분이하는 다품종 소량 생산을 긴급하게 제조하는 것들, 그 다음에 임상시험을 가상화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의료기술과 관련돼서는 환자 접견이라든지 이런 버추얼 리얼리티 정도를 활용하는 그런 기술들이 커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의료 영상 분석 시스템도 아마 확대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이거는 한국무역협회에서 코로나19 관련 주요국의 경기 부양책하고 그거와 관련돼서 지역별 수출 유망 품목을 발표를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진단, 공중보건 시스템, 인프라 확충, 원격, 디지털화 촉진, 그 다음에 사무 효율화 등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을 보시면
권역별로, 그러니까 대륙별로 어떤 부분들이 좀 유망할지 네, 분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조금 더 앞쪽의 내용인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키스텝은 코로나19가 바꿀 미래라고 해서 어떤 기술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온라인 포럼을 개최를 했고요. 전문가들이 뽑은 그 포스트 코로나 4대 환경 변화가 있습니다. 비대면, 원격 사회로의 전환, 바이오 시장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 그 다음에 자국 중심주의 강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 그 다음에 위험 대응이 일상화되고 회복력 중시 사회의 요약이 그 이슈였고요. 아래쪽은 상업통상자원부가 그 장관님 주제로 포스트 코로나 산업 전략 대화를 했고 그 산업 기업 위기 대응반이라고 해서 1차 회의를 갖고 5대 변화와 6대 대응 과제를 제안을 했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은 미디어에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확실히 향후에 예상이 되는 거는 지금보다 더 원격 의료가 주목이 될 거라는 거고요. 지금 이것도 지금 포스턴 설리반의 텔레헬스, Technology Based Weapon in the War Against the Coronavirus라는 제목의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미국 전체 가상치료 시장이 코비드-19 이전에는 연평균 성장률이 한 28% 정도 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10% 이상 더 확대가 돼서 38.2%까지 이 시장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이 좀 예상이 되고요. 네, 다음은 이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현황 정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이슈 분석 보고에서 이건 올해 6월에 발간된 보고서고요. 디지털 네트워크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DNA라고 합니다. DNA 분야 동향을 분석하고 있고요. 디지털 분야는 지금은 디지털 헬스 데이터 중 일부를 좀 활용을 하고 있지만 향후는 유전자 정보나 어떤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활용할 걸로 확대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슈로는 국내 전자의무그룹이 지금 많이 쌓여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인증제를 좀 하려고 도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분야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어찌되었건 원격 의료가 시행이 되려면 비침습 측정, 그러니까 원격으로 그렇게 측정하는 신기술이 개발되고 그게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해서 하나로 묶여지게 되고 그게 모바일 헬스케어라는 큰 하나의 시스템으로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원격 의료가 추진될 거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 분야는 아마 관심이 많으실 텐데 미국 쪽에 2018년 이후 $10,000,000,000 이상 투자 유치를 한 글로벌 AI 헬스케어 기업 한 90개 중에서 30% 정도는 다 영상을 진단하는 업체였고요. 그 다음에 22%가 신약 개발 관련이었습니다. 네,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 개발 분야에 대해서 역시 프로스트 앤 설리반 보고서고요.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데이터 마이닝 분석하고 후보 물질 발굴 이 정도가 지금 포커스가 되고 있는데 프로스트 앤 설리반에서는 이거를 이용을 해서 전임상 연구, 실제 임상 연구하기 전에 그 가능성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거나 아니면 실제 그게 그 질환에 대해서 유효성이 있는지 확인할 때도 이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게 활발해지고 중요해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그 코비드-19 이런 것들과 관련된 현황과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국내 경쟁력 그 정량적 데이터로 되어 있는 그런 경쟁력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한국의 의약품 시장 규모고요. 이게 글로벌 시장 컨설팅 기관인 IQVIA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의약품 시장은 19년 기준으로 해서 한 161억 달러 정도 됩니다. 전 세계 한 12위 정도 되고요. 그래서 지난 5년간 연평균 7.3%라는 성장세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향후 5년간에도 5에서 8% 정도 계속 높은 성장세를 보일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매년 의약품 생산 실적을 발표를 하고요. 2019년 기준 의약품 생산 기업 수는 약 558개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허가된 의약품 수는 약 2만 8천여 품목에 해당이 됩니다. 네. 연도별 의약품 생산 규모고요. 2019년 기준 한국의 의약품 생산 규모는 약 2조 9천억 원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 규모고요. 근데 최근 5년간 이 생산 규모를 보시면 최소 3%에서 10%까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의약품 생산 실적을 일반 의약품 하고 전문 의약품, OTC가 일반 의약품이고요. ETC가 전문 의약품입니다. 이걸 확인해 보면 최근 5년간 평균을 보면 전문 의약품이 한 83.6%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역시 전문 의약품에 대한 생산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의약품도 그 스몰 몰레큘,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합성한 의약품이 있고, 이건 바이오 의약품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의약품 생산 실적이고요. 국내에는 굉장히 굴지에 잘 하시는 바이오 의약품 생산 기업이 있고요. 2019년 기준 바이오 의약품 생산 실적은 한 2조 5천억 원 정도 됩니다. 네, 일단 2019년에는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는 시사점으로 조금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바이오 분야 특성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특허라는 독점권을 기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R&D와 그다음에 지재권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 미국 제약협회가 분석한 바로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를 해서 인허가라는 장애물을 넘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R&D 그걸 통해서 IP를 창출해야 되고요. 사업화를 통해서 그걸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약간 연구 집중이라고 하면 조금 더 저희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글로벌 지재권,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어떤 연구 개발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생산 역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어떤 연구 개발 생산이 필요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산업 생태계가 일단은 잘 형성이 돼야 될 거고, 그러면 그 형성된 산업 생태계가 협력을 잘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그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잘 이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앞에 있는 현황 자료와 비슷하긴 합니다만, 네. 한국의 신약 기술 수출 규모는 2019년 한 해 약 7조 6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엄청난 규모거든요. 그래서 이 신약 기술 수출 실적을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수출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국내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 경쟁력입니다.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에피스, LG케미컬 등이 특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2013년에 유럽 의약품청에서 바이오시밀러로 처음 그 허가를 받았고, 작년 8월 기준으로 해서 미국 FDA에서 허가받은 23개 바이오시밀러 중에서 7개가 한국의 제품입니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는 굉장히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최근 10년간 바이오 제약 분야에 있어서 다양한 크고 작은 성과가 있었는데요. 파미셀이 2011년 최초로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해서 규제기관에서 허가를 받았고요. 셀트리온도 이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듯이 항체 바이오시밀러로서 유럽과 미국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굉장히 많은 성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앞쪽에 보여드린 내용은 이 사업화와 관련된 뒤쪽에 있는 기업들의 현황인 거고요. 이건 지금 그 IPO, 코스닥을 상장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지금 바이오가 어느 정도가 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고요. 13년부터 19년까지 코스닥 기준입니다. 기술 특례하고 상장 청구 현황을 보면 전체 중에서 기술 특례를 통해서 상장을 한 게 비중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 중에 바이오 기업이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끝단에 사업화와 관련된, 그다음에 중간에 어느 정도의 IPO가 끝난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산업 생태계는 구성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다만 이
산업 생태계 쪽에서 앞쪽이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바이오 분야 창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걸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지금 이 아래쪽에 조금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 창업 기업들의 60%가 넘는 부분들이 인력이 1명에서 5명 수준의 아주 작은 기업들이고요. 그다음에 전체에서 매출 현황을 보면 약 37.2%만 손익분기점을 넘기고 있습니다. 이쪽 산업생태계 쪽에서 앞쪽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근데 이 앞쪽에 대해서 중요성은 뭐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상위 10대 제약사들은 그러니까 본인이 이쪽 앞에 R&D부터 뒤쪽까지 전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 기업에서 파이프라인을 인수를 하거나 라이센스 인해서 파트너링에 이걸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이처 리뷰 디럭 디스커버리 논문을 보시면 외부에서 기술을 획득해서 그걸 개발한 게 비중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바이오 의료산업 생태계 키스텝 인사이트 보고서에서 제가 발췌를 한 건데요. 어떤 R&D를 통해서 그걸 벤처로 만들고 그걸 기술 이전 라이센스를 하든 시장을 개척하든 인수합병을 하든 지금 현재 한국에는 이 정도 되는 수준이 많은 것 같은데 IPO까지 포함해서 근데 그 회사들이 어떤 경제적 이익을 가지고 그걸 다시 재투자를 해서 다시 이런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부분의 국내에서는 IPO를 거의 끝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 생산되는 이윤들이 이쪽으로 다시 몰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고요. 여기 바이오 1세대 벤처의 재창업 사례가 일부 있긴 합니다만 아직 좀 부족합니다. 네, 시사점 중에 아까 제가 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거 저희 바이오협회 K바이오 이즈라는 산업 통계 쪽 저희가 데이터 베이스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업체 저희가 지금 바이오 기업은 한 10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 기업의 인력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수출 수입, 국내 판매까지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와 관련된 메뉴들이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국내 바이오 기업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형태고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실 수 있고요. 지금 아마 일부 오픈이 안 돼 있겠지만 지금 바이오 의학과 같은 경우는 백신, 의약품, 혈액제제, 진단 쪽 해서 지금 국내 업체들을 통해서 현재 연구개발 단계가 어느 정도 되고 어떤 형태의 협력을 원하고 있는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구체화되고 정례화되면 국내 기업들 간의 협력에 좀 잘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앞에 다시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찌됐건 이 바이오 쪽은 독점권을 기반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IP를 어떻게 만들고 그걸 활용하고 그다음에 독점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특허들이나 아니면 새로운 경쟁자들과의 대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걸 또 이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이냐가 좀 이슈가 될 텐데 좀 기술직 개발 전략도 약간은 너무 수요자의 의견을 고려하는 게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까지 양적인 성장을 해왔다고 하면 질적인 성장을 고려한 어떤 전략도 좀 필요할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더 중요하게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정보들을 잘 모으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샘플로 가져온 거고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현재 분쟁과 관련돼서 진행 중 소치와 기타 등 전체에 있는데요. 현재 국내 기업들이 아니면 이런 의약품과 관련된 분쟁이 생각보다 알려지지 않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찌됐건 대응이 필요할 거고요. 네. 네, 지금까지 저희 바이오 산업 그리고 코비드 19 현황 그다음에 경쟁력 그다음에 시사점에 대해서 발표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